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134쪽에 비평적 글쓰기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학술적 글쓰기와 비평적 글쓰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비평적 글쓰기를 할 예정인데, 비평적 글쓰기는 종류가 사실은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선 독서 비평 쪽으로 우리가 다른 어, 그 독서 비평문을 교양교육센터에서 주관한 독후감 경진대회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상한 대학생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참조해서 볼 예정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비평적 글쓰기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비평은 어떤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비평에 대해서 또 다른 비평을 낳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순환되고 서로 이제 연속되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비평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쪼개고 분석하고 조립하고 또 이걸 다시 분해하고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과정인데, 이런 비평과 관련해서 주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다운표되어 있는 표시죠. 이리저리 검토하는 완색과 끝까지 깊게 연구하는 궁구,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자 의류에 있는 독서법에 관련된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이제 그리스에서도 이 비핑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나눈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상에서 찾아낸 문제를 이렇게 살펴서 나누어 보고 치밀하게 논리를 세워서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게 비평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비평은 뭐 시사 비평도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 광고, 만화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문화 비평도 있고, 또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서평처럼 독서 비평이 있고, 또 문학 비평이 있고 역사 비평이 있고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는 우리 일상생활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독서 비평과 또 시사 비평, 문화 비평 이렇게 나누어서 볼 예정입니다. 우선 독서 비평을 보겠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어떤 그 작품을 쓴 작가와 또 그 작품을 읽는 독자 간의 어떤 대화, 그냥 대화가 아니고 조금 생산적인 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과 교양의 습득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의 본질에 이렇게 좀 더 접근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이런 삶의 방식이나 문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너무 뭐든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그 변화 속도를 따지면 아마 세계 1위일 겁니다. 정보통신 분야도 그렇고 모든 게 가장 급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도 좀 많죠. 그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죠?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니까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는 것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처하고 이걸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제 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과거에는 이제 오래 전부터 전해왔던 어떤 그 책들, 뭐 교양 서적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많이 보고 또 그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이렇게 소유하는 방식으로 독서를 이제 임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능력이나 인식을 갖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명한 그 에리 프롬의 말을 생각하면 결국 독서라는 것이 존재 양식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독서다. 네? 에리 프롬의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2편 정도 독서와 관련된 비평문을 우리가 볼 건데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센터에서 주관한 독후감 경진대에서 수상한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편을 뽑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루소의 교육론, 교육서 에밀에 대해서 이 글을 읽은 사람의 비평, 독서 비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루소의 에밀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동영상을 조금 보고 우리가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학 시간에 배워볼 인물은 바로 장 자크 루소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수많은 저서 중 우리가 배워볼 것은 바로 그의 교육소설인 에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해 볼까요? 사실은 이 에밀에 대해서 비판도 사실은 많거든요. 일단 우리가 영상을 보고 나서 나중에 보도록. 오늘 교육학 인물에서 다뤄볼 인물은 바로 루소입니다. 루소의 연역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분은 일단 프랑스 출생이시고요. 직업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철학자, 사회학자, 미학자, 교육론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뤄볼 에밀 등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회계약론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사회계약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국민 주권의 토대가 되는 체계로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 책입니다. 교육소설 에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떠한 부인이 루소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루소는 하나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에밀입니다. 에밀이란 뜻은 루소가 책 속에서 만든 가상의 아들 이름입니다. 이 에밀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5가지 성장 단계로 나누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5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과연 교육 사상책을 써도 괜찮을까요? 자신의 아이는 고아원에 버리고 교육과 관련된 책을 썼다. 정말 모순된 상황인데요. 예. 저도 사실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에밀 책을 읽어보면은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지금 현실의 교육에 맞지 않는 단점들도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 독서 비평을 읽으면서도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소의 교육소설 에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교육소설 에밀에서는 3가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주의적 교육관. 2번째, 성선설. 마지막 3번째는 아동중심 교육관입니다.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주의적 교육관은 말 그대로 자연을 중요시하는 교육관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가 성행했습니다. 계몽주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인데요. 루소가 봤을 때 이는 정말 인위적이다 혹은 부자연스럽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교육소설 에밀에서 그 아이가 타고난 본성을 각 단계의 특징에 따라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성선설입니다. 자연은 선입니다. 반대로 인위적인 것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순수함으로 회귀를 해야 한다. 즉 자연, 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소설에 나오는 에밀이라는 이 아이는 어디서 키워야 할까요? 선이 지배하고 있는 자연에서, 농촌에서,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고 루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동 중심 교육관은 뒤에 있는 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중심 교육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아동, 즉 어린이를 성인의 축소판,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존재라고 일컫습니다. 반면 루소는 어린이란 살아서 현존하는 개인이며 그 자체가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대 아동관에서 어린이란 즉 아까 성인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성인 길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어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루소의 아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아동인 시기 자체가 고유 성장 발달 시기에 들어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아동관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이는 제 멋대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미성숙한 것을 빨리빨리 채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루소의 아동관에서는 그 아동의 고유 성장 발달 시기를 인정해 줌으로써 아이의 타고난 본성, 성량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소설 에밀에서는 에밀이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5가지 성장 발달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성장 발달 단계 프린트 맨 위쪽에 있는데요.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마지막 결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뤄볼 발달 단계는 총 4가지로 앞에 있는 유아, 아동, 소년, 청년입니다. 먼저 유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경우에는 0에서 2세에 해당하고요.
아동기의 경우에는 2에서 12세에 해당됩니다. 우리 유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일단은 신체 발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에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주의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던 루소는 자연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 보면은 루소가 주장한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혼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그의 자연주의적, 아동 중심적 교육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아동계 아이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이때 또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지식 교육 자체는 부적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와 아동기를 지나 우리는 소년기와 청년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아동기에서는 지식 교육을 하지 말라, 지식 교육을 하기엔 아직 부적합한 시기이다 라고 말하지만 소년기, 즉 12에서 15세 들어와서는 지식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책을 통한 우리 교과서 배우잖아요. 그런 교과서와 같은 책을 통한 지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관찰하고 탐구하고 경험 등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나오는 에밀이라는 아이는 책을 절대로 읽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밀이 책을 한 권 읽긴 했는데 가장 먼저 읽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이기도 한데요. 책의 원 제목이고요. 우리는 이 책의 뒤쪽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부릅니다.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 네, 이거 무슨 내용이죠? 기억나나요?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은 다니엘 디포가 쓴 책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약 28년간 무인도 생활을 한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그분은 식량, 의류 등 그의 자급자족 라이프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 속에서 경험을 통해 삶에 필요한 지식을 터득하는 로빈슨 크루소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즉, 책이 아니라 관찰, 실험, 경험 등을 통해 지식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루소에게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루소가 그 자녀들을 이 정도 나이 때죠. 그렇게 과언에 맡긴 게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그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이게 연상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의도로 뭐 맡긴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소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언뜻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 우리가 루소에 대해서 지금 조금 봤는데 짧은 영상 하나 더 있었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1762년 자신의 대표적인 책 교육학의 고전, 에밀이죠. 에밀의 원제는 에밀, 교육에 대하여입니다. 그는 서문을 통해 어느 착한 어머니의 요청과 권유에 의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고 알려집니다. 당시 교육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귀족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자식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중 아이들을 수도원이나 수녀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그런 곳은 사실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감금장소에 가까웠습니다. 루소는 자유롭게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가혹한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성이 결여된 인간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인성을 파괴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다시 사회의 관습을 익히게 됩니다. 즉, 어린 시절에는 아이로 살지 못하고 청년 시절에는 청년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는 결국 자신에게서 이탈하는 교육, 진정한 얼굴에 가면을 씌우는 교육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루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을까요? 그의 처방은 분명합니다. 아이를 아이답게 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죠. 루소에 따르면 아이에게는 자연이 부여한 발달 순서가 있고 각 시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루소에 따르면 아이에게는 전적으로 육체만 발육하는 시기와 감관이 발달하는 시기, 지적인 능력이 눈을 뜨는 시기, 이성과 감수성이 생겨나는 시기, 도덕적인 감정이 이해되어야 하는 시기 등 각 시기에 개발되고 발달되어야 할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루소는 그 시기마다 교육의 목표와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한 능력들이 순서에 따라 개발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교육이 아이에게 역기능으로 작용해 성장을 방해하며 결국 심성을 파괴하고 만다고 생각했죠. 루소가 보기에 아이에게 유일한 안내자는 그 성장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 자연이어야 했습니다. 더불어 만약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꼭 필요하다면 그는 자연의 대리인 이상이어서는 안 되죠. 자연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교육자는 아이가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루소에게 자연이란 질서의 근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벗어나면 무질서가 되죠. 만물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존재해야 합니다. 아이를 아이로 다루는 것, 시기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것이 곧 자연이 부여한 질서에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서를 사랑하는 타고난 선함을 유지하여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자연인으로 만들기 위한 4가지의 경륜을 제시합니다. 하나, 자연이 부여한 모든 힘을 어린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둘, 신체적 필요는 물론 지성과 능력에 관해 어린이를 돕고 보충해 줄 것. 셋, 자연 상태에서 제멋대로의 행동은 생겨나지 않는다. 실제로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어린이를 도울 것. 넷, 어린이를 주의 깊게 연구해 어린이에게서 자연에서 직접 생겨난 것과 억측에서 생겨난 것을 구분할 것. 그리고 이 같은 법칙의 정신으로 어린이에게 진실된 자유는 부여하되 지배력은 부여하지 않으며 될 수 있는 한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세웠죠. 루소의 에밀은 출간 즉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자신이 원하던 가정교사직을 얻었으나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견뎌내지 못한, 그리고 생활고 끝에 5아이를 모두 고아원에 보내고 끝내 찾지 못한 루소의 개인사에 대한 비판이 다수였죠. 하지만 그의 책은 당대 그리고 이후의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루소의 진심이 결국은 전해졌던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텍스트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루소의 교육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이 교육서 에밀을 읽고 이제 독후감 형식으로 글을 쓴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교육에 대해 무관심했다. 교사가 되어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은 애초에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학기부터 우연한 기회로 조직 이수를 시작했고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생활 곳곳에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이라 한다면 학교에서 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나는 학교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아니다. 학생의 다양성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고 획일화된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고교 시절 옛 체능반이었던 내게 학교 교육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1년이 지나서야 교직 과목을 듣게 된 것이었다. 수업을 듣고 한 학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나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아직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배우기만을 해왔기에 교육에 대해 혼자 고민한다 해서 해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학자들의 교육론을 접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서점에 갔다. 별 고민 없이 루소의 교육론을 선택했다. 루소라는 이름을 떠올리자 자연주의 사상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원래 루소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자연론이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 필자는 별 생각 없이 루소의 교육론을 읽으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 자연주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어쩐지 강제적 주입식 교육과는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읽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접하게 된 그 과정, 배경이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그 다음 루소의 교육론은 에밀이라는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육서지만 소설 형식을 차용했다. 그러나 사실 소설이라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비전공자인 독자가 단순한 흥미를 갖고 책에 몰입하기에는 다소 산만했다. 교육학과라든지 이런 전공을 한 학생이 아닌 비전공자가 읽기에는 조금 몰입하기 힘들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가독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이었다.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심축이 되는 서사적 스토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루소의 교육사상이 에밀의 사건 구조와 충분히 농익지 않은 결과였다. 에밀이라는 인물과 그 일대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기성전결이 뚜렷한 서사 구조를 구성하고 루소의 교육사상을 작가의 일방적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비평인데 이제 독서 비평이죠. 책을 읽고 나서 하는 쓴 글이니까 그죠?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점도 많았다. 교육서였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일반 독자들을 책 끝장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 루소의 집필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인에게 난해할 수도 있을 교육사상을 쉬운 어휘 선택과 간략한 문장으로 멋부리지 않고 기술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런 표현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글을 쓸 때 너무 장문으로 긴 문장으로 마치 장문을 쓰면 자기가 좀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조금 일종의 허세랄까 이런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결명료하게 항상 읽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내 주장을 나의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항상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면은 좋은 글이 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인지 교육론에 무지한 내가 읽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 책은 에밀이라는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총 5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이렇게 해당이 되었는데 순서대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우선 유아기에는 출생에서부터 5살이 될 때까지의 시기다. 사람의 손에 물들지 않은 유아인 만큼 루소는 자연적인 교육을 강조했다. 즉, 가정교육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반면 학교 교육은 비판했다. 학교는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전원지일 뿐이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아동기에서는 5살부터 12살까지의 시기를 살피고 있었다. 아동기는 아직 판단력이 생기기 이전이므로 소극적 자세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든다면 아이가 넘어져 다치더라도 황급히 달려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아이는 이미 다친 후이므로 스스로가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도록 방법을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였었다. 아동기를 거치면 아이는 드디어 소년기에 이르게 된다. 12살부터 15살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 루소는 양적인 지식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을 전달하라고 주장했다. 아동기를 거친 후 드디어 에밀은 청년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15살부터 20살까지의 시기가 해당된다. 청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때 어떠한 지식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 효용성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루소는 에밀에게 태양의 운행과 그 방향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는 도중
일부러 숲에서 길을 잃도록 유도했다. 길을 찾는 과정에서 에밀은 태양의 운행과 그 방향을 왜 배워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루소는 주입식이 아닌 효용적인 교육을 강조했다. 끝으로 에밀은 성년기에 들어선다. 20살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에밀과 결혼하게 될 소피를 내세워 여성 교육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본성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서 남성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겸손과 청결의 미덕을 갈고 닦아야 했다. 육아와 간호, 가사일 등 우리가 말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여성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표라고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루소의 그 에밀의 이제 그 출생에서부터 그 단계별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요약하고 아마 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읽고 난 이후에 어떤 자기가 생각되는 좀 비판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겠습니까? 독서 비판이니까, 그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요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단계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지, 아니면 어떤 단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고, 내 입장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의 시대는 가부장적인 그 남성 중심의 시대였으니까 지금 현 시대와는 맞지 않다. 특히 지금 마지막에 나온 이 여성이 수동적인 존재로서 남성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설정되었다. 네?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 전통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많은 여학생들은 좀 반대되는 입장일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독서를 한 사람이 어떤 비평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에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 하면 또 여러 번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제1장 유아기의 학교 교육에 대한 루소의 사상에 대해 말하고 싶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나 역시도 학교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루소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다. 다소 다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루소에 의하면 학교는 합법적 교육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여주기 위한 교육을 자행하며 위선자를 길러내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루소는 공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했고 가정교육만을 강조했다. 지금 루소의 이 공교육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위선자를 길러내는 장소다. 좀 심한 표현 같죠. 그래서 이 가정교육만을 강조했다는 건 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양한 그 분야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정에서만 교육을 받는다면 가정에 따로 뭐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과목별로 가정교사를 또 두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가난한 집에서 만약에 가정에서 교육한다면은 부모님이 전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가시고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읽은 사람의 입장도 조금 저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공교육도 중요하다고 본다. 단지 질 좋은 공교육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방향이나 인식 체계가 미흡하기에 현재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 인강을 통해서 벌써 공부해버리고 실제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의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별로 집중 안 하고 딴짓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죠? 또 교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떤 월급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옛날처럼 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요즘엔 체벌도 금지되어 있고 교사들이 이제 그 예전처럼 학생들을 다룰 때 어려움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뭐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월급쟁이 같은 어떤 직장인 개념으로 교사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공교육이 무너진 게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독서 비평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 사람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봅시다.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대한 탐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가정교육만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은 지나치게 편협한 면이 없지 않다. 혹은 그처럼 편협한 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항상 전하고 왔습니다. 이 수업 중인데 수업 중입니다. 편협한 면이 없지 않다. 혹은 이처럼 편협한 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이 어떤 점에서 위선자를 길러내느냐에 대한 루소의 언급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표면적이라 설득력이 없다. 그죠? 위선적인 위선자를 길러낸다는 것은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그죠? 또한 이러한 주장은 현대사의 실정에도 부응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발달되었기에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한다. 다방면의 지식을 가정교사를 두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가정교사를 두는 등 이 작품 에밀의 내용들이 그 당시 상류층 자제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유효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 에밀의 교육료는 유효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아까 한 말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부유한 사람은 상위 몇 프로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많은 비율이 이렇게 형편이 좋지 못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루소의 주장이, 가정교육의 중요시하는 주장이 이런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한편 제2장 아동기의 소극적 교육에 대해서도 나는 완전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상황을 살펴보겠다. 아이가 넘어져 다쳤는데 스스로 극복하라고 무심히 대응하는 것만이 과연 참된 교육일까? 아이는 넘어져 다치면서 이미 고통을 경험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놀란 표정으로 달려가 상처를 치료해주는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는 조심성 이상의 어떤 감정적 교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찬반 양론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루소의 입장을 아마 지지할 것 같고, 방금 이분처럼 이제 독서 비평에서 글을 쓴 사람 같은 입장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어떤 감정적 교감을 조금 더 중요시했죠. 그런 면에서는 또 이 입장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런가 하면 루소는 3장의 소년기에서 양적인 지식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을 전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 역시 주체적인 존재이다.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필요치 않은가는 아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판단력이 자리 잡지 않은 시기인 만큼 양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전해준다면 아이의 사고와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이냐 질이냐, 양적인 지식이 필요하냐, 이제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4장에 봅시다. 청년기의 교육 방법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태양의 운행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길을 잃도록 하는 행동 등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럼에도 교육론이 끝까지 실현성 없는 방법만을 내세운다면 누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 줄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은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유아기 때나 소년기 때 하면은 곤란하지만 청년기 때니까 이 정도 나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집을 못 찾아온다든지 학교를 못 찾아올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찾아오겠죠. 그렇죠? 청년기니까. 그래서 이때는 태양의 운행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길을 잃도록 하는 이런 교육은 저는 뭐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다고 안 봅니다. 그 나이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청년기니까 그죠? 너무 어릴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는 그죠? 청년기라는 걸 고려하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이분은 어쨌든 좀 비판적 시각이었습니다. 끝으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을 법한 부분은 역시 5장에서 제법 심도 있게 다뤄진 여성의 교육관이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인 관계를 강조한 루소의 주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남성의 지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생각에 불과하다. 그 당시 교육론의 선구자였던 루소마저도 시대적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일까? 여성을 도구적으로 전락시켜버린 시각은 분명 구시대적 발상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저도 남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의 가부장적인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물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교육론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시대에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결론 어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는지 볼까요?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에밀이 분명 가치 있는 교육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팽배한 현대사에서 루소가 남긴 메시지는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교육론에 대한 내 고민에도 어느 정도 대답이 될 것 같다. 자연 그대로 교육하라는 루소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 그 실현성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의 내게 어떠한 지침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독서 비평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책을 읽고 이 정도 비평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까? 예. 지금 두 편의 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글을 읽었고 지금 시간이 42분이 넘었고 43분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조금 진도 나가다가 끊으면 곤란하고 해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독서 비평에 해당되는 글 메비우스의 검은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판홍의 저서 탈식민화론이죠. 이 책에 대한 이제 비평서인데 다음 시간에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